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거가 이제 6일 남았는데 오늘부터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는 할 수 있는데 발표만 못하는 거니까요. 예. 이 하는 쪽에서는 뭐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은 못하고 뭐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할 것 같고요. 예. 이 계속해서 그 각 당에서는 지금 거의 매일같이 여론조사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축적을 해서 이제 앞으로 전략들, 이제 하루하루의 전략들을 짜고 막판 승부수를 어떻게 던질 거냐 이런 것들도 짜기도 할 텐데 예. 여하튼 그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되니까 많은 그 유권자들은 지금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소위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죠. 예. 그동안 뭐 하루에도 수차례씩 여론조사가 나왔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이제 이 후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본인이 자기가 그러면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찬반 논란이 있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찬반 논란이 있고 해외에서도 뭐 이거를 끝까지 모두 다 바로 전날까지도 다 공개하는 데도 있고 뭐 사흘 전까지만 막아놓은 데도 있고 일주일은 기니까 좀 줄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주일 6일 동안 발표를 못하게 한 것은 소위 말하는 뭐 밴드웨건 효과 뭐 이렇게 승자 편승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여론의 왜곡을 막아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좀 소비자 아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런 경향이. 그렇죠. 이런 지금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매우 촘촘하게 돼 있고 규제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유권자들의 현재 정치적 수준하고 많이 괴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론조사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유권자들께서 뭐 다르게 자기 생각과 다르게 거기에 편향돼서 찍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 판단하시고 다 그것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각자의 이 표심을 표현하는 건데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입맛에 따라서 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이제 뭐 여러 차례 대선을 보거나 취재를 했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딱 하면서 보통 뒤지고 있던 후보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대선에 국한해서 보면은 한 번도 결과 최종 까봤을 때 그 역전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뒤진 후보가 끝까지 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한 5일, 6일 남은 시점에서 큰 변화라는 것은 정말로 이 개인의 승부보다는 중앙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왔을 때의 상황이 바뀌는 거지 또는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따라가서 거의 빠르게 따라붙다가 딱 그때 이제 여론조사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넘어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닌 한 대부분은 어떤 조사에서는 한 달 전에 이미 대부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굳혀진다. 또는 일주일 전에 굳혀진다. 이렇게 돼 있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어느 정도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마음에 많이 후보자를 정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는 어떤가요? 부동층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은 편인가요? 전 선거에 비교해서. 예, 처음에는 부동층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요. 특히 비례투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 4명 중에 1명이 이 부동층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못 정했었는데 지금쯤은 거의 다 많이 정하신 것 같아요. 특히 지역구에서는 부동층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선택하실 분들이 선택한 분들을 후보들을 많이 정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박빙으로 돼 있는 이 지역구죠. 그런 데서는 뭐 1%, 2% 차이를 가지고도 이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부동층 유권자들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에는 특히나 쟁점 격전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동층들의 선택, 6일 동안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게 각 당의 성패와도 연관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판의 관리가 지금 중요하다. 뭐 뒤쫓는 쪽이든 뭐 앞서는 쪽이든. 그런데 요즘 연일 야당의 막말 퍼레이드, 야당 후보자의 막말 퍼레이드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선거를 이 정당은 포기했나 지금? 미래통합당은 포기했나?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 이렇게까지 막말이 많이 쏟아진 경우도 저도 잘 못 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만큼 후보 공천 과정이 상당히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지금 후보들이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말했던 것들이 검증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공천을 책임졌던 그 당의 책임자가 책임 있게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게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광주 서구갑에 나온 주동식 후보가 제사를 지내는 도시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아래 비극을 가리는 제사가 본업이 됐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은 광주에 출마를 하죠? 근데 참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은 당선에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어떤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광주 서구갑에 나온 주동식 후보뿐만 아니라 김대호 후보, 차명진 후보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확신범인 거죠. 확신범. 본인들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 이분들의 생각은 이것을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후보로서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서 지지층들로부터 표를 얻겠다 또는 그들에게 호소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말을 나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 이런 공직 선거를 이용해서 또 하겠다라는 의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된 것 같은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고 지금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사과까지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게 어제 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굉장히 당황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자신들에 대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차명진 후보는 세월호 문제, 또 주동식 후보는 5.18 문제, 광주 문제를 이야기했죠. 이것은 어차피 거기는 지지층들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것은 김대호 후보죠. 이게 그러면은 그런 뭐 세월호나 예를 들면은 광주 민주항쟁을 건드린 사람들은 이게 계산된 막말, 뭐 계산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계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분들은 소신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럼 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보면 박형준 위원장이 샤이 보수가 아직도 10%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샤이 보수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할 말은 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이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수다. 라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샤이 보수의 층이 상당히 두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샤이 보수가 없죠.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오히려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동식 후보나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처럼 부끄럼 없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 본인의 생각들을 그대로 공중파를 통해서 또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군산에 출마한 이근열 후보가
중국 유곽을 설치하겠다 공약, 이게 공보물에 공식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차이나타운을 조성을 하면서 중국 유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유곽이라는 게 이게 그 일제시대의 집창촌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원래 군산에 좀 그런 지역이 있었긴 했습니다. 거기 지역이 일본과 무역을 하는 곳이고, 또 일제시대에 거기서 쌀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거든요. 저희 고향과 근처에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이 유곽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아, 유곽이 뭔지를 모르고 중국 유곽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군산의 후보라면 그 단어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일단 몰랐다는 거고, 본인이 그것이 이제 캠프에서 써줬는데, 그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확인하는 조치를 하려다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해명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캠프에서 이것을 그렇게 쉽게 썼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일정 부분 실수인 것이 보이긴 하지만, 실수 이런 같아 보이긴 해요. 민감하지 못한 거죠. 공보물의 공약인데, 그걸 본인이 꼼꼼하게 안 챙겼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는 뭔가 도발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악마이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그렇죠. 공보물에 나가는데 유곽이 뭔지 이거를 아무도 그 많은 캠프 내에서 못 짚어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네요. 뭘 보고 있었던 걸까요? 참.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 후보들 전반적으로 좀 느슨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도부의 리더십 자체가 탄탄하지 못하니까 그 후보자들도 역시 그런 민심에 민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좀 멈춰질지 의문이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 조국이냐 경제냐 이런 거를 좀 언론에 노출할 기회 자체가 좀 이 막말 때문에 다 원천 봉쇄되고 있어요. 제가 그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오늘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야당이 저렇게 막말을 해버리니까 그냥 선거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항상 그랬지만 민주당은 역시 야당 덕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 복이 타고났다. 이번 선거까지는 최소한 야당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고령의 김종인 후보가 오늘 중랑구 지원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국회에 많이 보내달라고 말을 했다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게 그 워딩이 텍스트로 들어와서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말했을까? 라고 했는데 바로 그 화면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워딩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이 많이 국회에 보내주시면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실정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막말들에 비하면은 매우 이건 애교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신 건 당연히 아닐 테고 헷갈린 건데.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민주통합당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 정도는 헷갈리잖아요. 사실 우리도 막 통합당, 민주 계속 나오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아니었어요.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쪽 계열에 있을 때는. 그렇죠. 2012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2012년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2016년에도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선대위원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많이 붙어 있을 거고요. 이러한 실수가 한 번이 아니에요. 문제는. 처음은 이 되신 이후에, 이게 지금 되신 지가 11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지난 4월 1일 날 선충원에 가서 방문록에 앞에 민자로 시작하려고 썼어요. 원래 미래로 써야 되는데요. 미래가 아니라 민자, 민주당을 쓰려고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찍찍 긋고 미래통합당을 쓴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3일 인천 유세에서는 우리 통합민까지 했어요. 우리 민주통합당이라고 할 뻔했군요, 한마디로.
통합민주당 얘기를 통합민주당 뭐 이런 얘기들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예. 또 그리고 어제 부산에서는 이 전통적인 부산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봐서는 통합당이 예. 민주통합당이 압승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지금 이게 우리 그러니까 이 시리즈인데 예.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예. 이름에는 큰 신경을 안 쓰고 뒤에 메시지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거죠.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이제 그 말하기 편한 단어들이 나올 텐데 직전에 있었던 데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이 현재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앞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이게 무슨 이게 좀 그 고령이셔서 아마도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슨 뭐 사람들은 좀 비판하는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치매다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아무래도 워낙 타이트한 강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또 체력적인 그렇죠.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죠. 사실 이게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미국에서도 그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다 고령이었잖아요. 뭐 바이든이나 뭐 샌더스나 그래서 TV 토론을 하는데 이 코로나 코비드라고 거기서 모르는데 코비드19를 발음을 못 해가지고 뭐 사스다 뭐 이번 사스 사태가 어떻다 막 이런 그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령이신 분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막 80세 70세 이런 분들이 나오면은 이런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실수는 당연히 뭐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뭐처럼 얘기해도 뭐처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리더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측면도 있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다른 당의 이야기를 한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세차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 옆에 있는 후보 표정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보를 도와주러 왔는데 이제 그런 말실수를 하니까 좀 난처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대학원생에게 100만 원씩 주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갑자기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6일 정도 남았는데 이 물결을 현재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모든 대학원생 1인당 100만 원씩 특별 재난 장학금을 주겠다. 이 거의 뭐 돈을 뿌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던진 것 같은데요. 뭐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완전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을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이런 건데 이 취지는 잘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재원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교육부 예산에서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일관된 흐름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쓰고 있는 예산대로 전용을 해가지고 주자라는 거를 저번에 초반에 100조 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100조 원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겠다는 건데 그 100조 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아직도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자 이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한 것이 아니고 신세돈 통합당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걸 설명을 해준 건데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하려면은 원내대표 회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당 입장에서는 진짜로 긴급 재정 명령권을 해도 되겠느냐를 확실하게 얘기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 얘기가. 당내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뭐 한마디로 막 던지고 보는 거군요. 지금 이거저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과연 이러한 그 소위 같이 돈을 뿌리자 이런 그 프레임이 과연 그 야당으로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도 그 전날 황교안 대표의 1인당 50만 원도
악성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거 대학원생 특별 장학금도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당내 조율이 안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통이고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원인데요. 이 설명이 이런 거예요. 저도 이 설명 듣고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젊은이들 중에서는 대학생, 대학원생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대학 못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 대학을 안 가고 더 오히려 더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형평성 공정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게요. 당연히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돈을 막 원칙 없이 쓰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정상적인 이야기죠. 그렇네요. 예. 건전한 보수 정당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충분히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여튼 당내에 조율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적인 또는 어떻게 합리적인 보수의 생각이 나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사과, 막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박형준 공동위원장이 또 태도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인사할 때 거의 김종인 위원장은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박형준 공동위원장도 뒤에서 인사를 했어요. 했는데 뒷짐을 지고 있는 거죠. 뒷짐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렇네요. 이런 부분이 되어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 막말의 불을 끄고 이 남은 6일 동안 전세를 뒤집기 위한 전력 투구를 하자. 그리고 나름대로 필살기로 이 대학생, 대학원생에 100만 원씩 주는 걸 던지는 자리였는데 이 진정성이 떨어지는 이 행동이 상당히 반감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빨리 지금 조기 진화를 하고 우리는 지금 조국이냐 경제냐 이거 캐치프레이즈 내걸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막말의 당사자들인 차명진, 김대호 후보가 반발을 하면서 이게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막말 프레임이. 예,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또 추가 취재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차명진, 김대호 후보가 이제 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명된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재심 청구가, 그 당규에 따르면. 소위 얘기해서 이 제명된 이후에 10일 이내예요. 10일 이내면은 선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재심을 청구를 할 테니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재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후보를 그냥 박탈해 버리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어차피 그리고 투표용지에 인쇄도 돼 있어요. 지금 이미 다.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분들이 그냥 제명되면 끝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오늘 최고위에 대해서 최고위 의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 의사를 담은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김대호 후보가. 그러면 이제 당은 그것을 받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식스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